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가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봤는데 전반전은 괜찮은데요. 네. 후반전 초반에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골대를 이제 2번 강타당했는데 네. 그건 좀 아쉬웠는데 골대 강타당해도 돼요. 100번 강타당해도 됩니다. 안 들어가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투혼은 저희가 다 모든 언론에서 칭찬도 했고 많이 다뤘는데 이강인 깜짝 그 활약도 네. 좀 기대돼요. 다음에.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큰 선수예요. 우리 대표 선수 중에 우리 선수 중에 스페인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그 창의적인 플레이를 그간 못 봤어요. 대표팀에서. 좀 아쉬운데 근데 나오니까 또 활짝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아유 참.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미소가 예뻐요? 그러니까요. 아유 예뻐 죽겠어요. 우리 선수들 너무 팔팔 뛰는 물고기 같아. 네. 그리고 대박난 선수가 하나 있었죠. 네. 조규성이라고. 네. 네, 여성 팔로워가 급증해서 네. 5만 명이었는데 거의 20만 명이 육박했다. 35만 명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전에 2002년 때였던가요? 장대일 선수라고 수비수가 있는데요. 아, 네.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근데 증명사진이 프로필 사진이 너무 잘생겼다고 세계 팬투표에서 미남 선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꼭 그런 수혜주들이 한 명씩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남자인 제가 봐도 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조규성 누가? 국내파인데 자. 조규성이라고 전북 팀에 있는 네. 잘생겨서 지금 뜬 거예요? 아 근데 조규성 선수는요 국내 잘하던데 국내 운동을. 리그의 득점왕입니다. 그러게. 전북 현대에서 네. 득점왕이었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고 네. 공을 잘 차는데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나 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 98년생이고요. 이강인 선수는 2001년생입니다. 이강인은 이강윤의 동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어디 숟가락을? 아니야. 3년 전에 인터뷰할 때 내가 동생이라고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3년 전에 나중에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가나전이 월요일에 있는데 저희가 우루과이 0대0은 굉장히 바라던 수치입니다. 사실은. 오케이. 네, 맞아요. 바라던 수치. 강팀한테는 비기고요. 조금 약팀한테는 이기면 되는데.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죠. 아직은. 그럼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출발 좋습니다. 가나가 우리의 1승 재물이 되는데요. 일단 아프리카 선수들은요 다혈질이어가지고 저희가 경기를 잘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템포를 잊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주진우 기자도 한 축구 하시죠. 네, 제가 축구 이번에 일본하고 사우디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강팀들을 이기다 보니까 우리 기대치가 아무래도 높아진 게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우디나 일본에 뭐 뒤질 거 없잖아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데요. 어제 우루과이 비긴 거 뭐 16강 진출 전략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 경기 내용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봐요. 기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싶었거든. 역대 월드컵에서 우리 플레이를 한 적이 예, 맞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한국식 축구. 네 일단 기본적으로 K축구. 투혼 있잖아요. 하나 아까웠던 게 네. 그 문전에서 결정적 노마크 찬스 때 전반에 갖다 발을 댔는데 황의조. 그만 그게 떴던 거야. 황의조. 그게 들어갔으면 경기 흐름이 확 바뀌었을 거야. 황의조 선수는요. 매우 어려운 자세로 어려운 환경에서 골을 잘 넣습니다. 그런데 쉬운 자세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조금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 괜찮았는데 그리고 프랑스 리그에서 뛸 때는 그 주전으로 폼이 좋았는데 이번에 조금 그리스로 가면서 주전에서 밀려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 감각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두 번째 올라옵니다. 출장 경험이 좀 올라옵니다. 적었죠, 최근에. 네. 조영태님 실력이 3대 0이었습니다. 가나는 간단합니다. 집에 가나로 만들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남자들은요 축구 얘기하면요 3박 4일도 합니다. 3박 4일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권 국정조사 합의했는데 네.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또 아직도 삿바 싸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했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국정계획서 의결하니까 모든 언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정쟁하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이제 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국회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정부 관계인데 대정부 관계는 한편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한편으로서는 국정 뒷받침 네. 해야 되는 거죠. 국정감사가 가장 큰 그렇습니다. 축이고요. 네, 국정조사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면 민주당은 오로지 견제만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견제도 못하고 있고 국정 뒷받침도 못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그 의회 권력이 와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공격과 수비가 다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능은 저는 정쟁이라고 봅니다. 정쟁해야 됩니다. 정쟁은 이제 정치 싸움인데 정쟁을 잘해서 누가 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냐. 저는 그런 면에서 정쟁을 잘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이 국정조사에서 정쟁이 잘해야 되는 정당이 향후 총선에서 앞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사실 그 국정조사라는 거는 이게 검찰 경찰 수사가 실무진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국정조사는 최대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치적 책임을 최대한 물어놔야 물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물어놔야. 그리고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역피라미드 이게 이제 지위가 높을수록 전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책임이 가장 많은 거고 또 한덕수 총리, 기타 행안장관,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공룡경찰, 무능한 공룡경찰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죠. 당연히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 책임을 최대한 따져놔야 이 이제 정권의 고위층 그리고 차기 정부한테도 교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국정조사는 예산안과 연계돼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사 보면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어서 이게 국정조사 기한이 45일이거든요. 1월 7일까지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수사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년으로 예산이 2월 되면 국정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엄경영 수장님 너무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자, 이강윤으로 가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번 참사의 성격과 대강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 특히 8년 전의 세월호 데자뷰가 참 크죠. 그래서 더 충격이 크다고 보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 치고는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 며칠 뒤면 세월호 참사 한 달입니다. 이태원 참사요? 네, 죄송해요. 이태원 참사요. 그런데 이거 새 예산안 통과하고 12월 2일 이후부터나 국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니 실질적 운영은 한 달 지나서 하게 된다. 이런 점은 좀 만시지탄, 너무 늦었다는 생각 들고요. 둘째, 어제 거의 될 뻔하다가 진통을 앓게 한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대검찰청에 관한 조사 참여 문제인데, 마약 관련해서요? 네. 그 마약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마약 단속반이 현장에 가 있었다가 압사 같은 걸 봤다고 칩시다. 근데 사복 경찰이었어요. 그럼 현장 인원을 통제하기에는 사복 차림이니까 뭐 할 수 있더라도 본청에 연락해서 긴급히 여기 뭐 현장 상황 이러니까 기동대 같은 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적극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강력반이니까, 나는 마약반이니까 이건 알아서 경비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문구적거렸다면 그는 무슨 소속 반원이냐를 떠나서 경찰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른으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없지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 나자마자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검의 사건 수사본부 및 수습본부를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행안부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대검이지? 하긴 대검이 경찰 일부 상징적 지휘 기능이 있긴 하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가 사실 일은 거의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더라도 마약이 됐건 대검 수사본부 건이건 해서 대검 자체를 집어넣는 것 가지고 두 당이 어제 실랑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죠. 알겠습니다. 자, 대검을 국조 일부로 포함시킨 거. 네. 저는 이게 이재명 수사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법적으로 봐서는 이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자, 마약 수사를 대검이 지휘한다. 실무는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용산 경찰서라는 게 마약 수사도 물론 하는 거고,
용산 대통령실에 3선 경호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임재 전 경찰서장이 인원을 추가로 보강받았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왜 하필이면 이 중체에 대한 시기에 권한도 없는 대검을 넣어서 굳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짧게 물어볼게요. 저는 납득이 할 수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대검을 조사한다고 이재명 방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대검 관계자를 불러서 그건 지나치게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검 관계자를 불러서 네. 이재명 수사를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마약에 국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두 경고 드리겠습니다. 옐로 카드 전에 두 분. 자, 오늘 현안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거짓말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강윤 소장님 기자 출신이니까 한마디. 최소한의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물론 국회의원은 질문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나 최소한의 팩트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거치지 않은 채 그걸 그대로 받아서 했을 경우에 1번 합리성을 대단히 중시하게 된 시민층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네. 둘째, 되치기의 우려가 높습니다. 되치기요? 되치기를 당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물론 그 더 탐사인가 그 매체에서는 일단은 따끈따끈해 보이는 팩트라고 생각했으니까 보도를 한다고 했고 김의겸 의원은 아마 그걸 연락을 받고 야 이거는 시의적절하게 내가 오늘 국감장에서 해야겠다 의욕이 앞선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의겸 기자가 기자 시절에 꽤 팩트에도 충실했던 것으로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본다. 유일한 근거가 첼리스트라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보도가.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 지금 경찰 진술로 즉 사실무근으로 확인이 되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정치는 결과적으로 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김의겸 의원은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하다. 어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걸로 마무리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강윤 소장님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비판할 때는 너무 애정을 많이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판하실 때는 세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번 행태야말로 민주당 이름을 가짜뉴스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얼마나 뻔뻔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분이 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이 청와대에서 근무해보면 청담동 술자리 같은 행태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네. 왜 대통령이 술 마실 때 청담동 가서 마십니까? 관저에서 마셔도 되고 그리고 안가 소위 안전가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전용. 이런 데 가서 몰래 마시는 거지 왜 하필이면 청담동 가서 변호사 30명을 데리고 마시냐. 이 팩트 자체가 되게 엉성했던 거예요. 좀 황당한 사건이긴 하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문제 제기해놓고 또 언론에서 문제 삼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야, 그런 의혹은 너네가 증명해라. 대통령 일정 깔아.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자, 이런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놔두게 되면요,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돼요. 사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 가짜 뉴스를 되게 잘 다뤘던 트럼프. 이번에 이 심판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실 인기도 없는 정당이고 저 꼰대 정당으로 비판받지만 훨씬 양질입니다. 국민의힘이 양질이 어떤 점이 양질인지 가짜 뉴스를 잘 알고 이렇게 싶어요. 마구잡이로 유포시키지 않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이 장경태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자, 그건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의제 밖 얘기라서 논란가 되니까 이것도 주의 대상일 무슨 학술적인 용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자, 우리가 무슨 빈곤 포르노에 얘기할 때 포르노를 학술적인 용어로 봅니까? 대략 저기로 보는 거잖아요. 이 매춘 내지는 그 비슷한 개념. 거기까지는 아닐 텐데. 네, 아무튼 자, 이런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 스스로 무덤을 판 반성의 겁니다.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서 동의합니다.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점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엄 소장님의 까라 발언은 공개하라로 순화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속어를 지향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저 엄 소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예, 그 가짜 뉴스 뭐에서 국힘은 자유롭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 당의 이전에 무슨 흑역사를 들추기에는 시간은 짧습니다만 저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50보 100보니까 다 함께 퉁치자 이것도 올바르고 과학적 태도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안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도 한 사람의 발언의 비중과 무게 이런 걸 따져봐야겠고요. 국회 내에서의 면책특권 발언 이것은 시대적 요구나 흐름상 재고할 때가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적 규제를 느슨하게 해서 국회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외적 강제보다는 본인들이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 그다음에 일부에서 그런 보도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은 기자 출신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김용 정진상 구속됐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남욱에 이어서 김만배 씨까지 출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압박은 거세지는 듯합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 정진상 정무실장은 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캠프의 넘버원입니다. 네, 그래서 구속정부심이 기각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진상 구속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받든 안 받든 체포 동의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아주 새로운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그리고 2021년 대선 경선 때 이렇게 이제 이재명 측으로 흘러간 액수가 대략 한 40억 가까이 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선거 자금 문제는 간접적으로 확인만 돼도 처벌이 됩니다. 사실 지금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 이 직간접적인 혐의가 확인이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배임 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게 뭐냐? 저는 이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이 발의가 되고 민주당이 이걸 이제 부결시키면 어쨌든 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내상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구속은 안 됐더라도 그리고 이제 분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정 운영의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건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입초시에 오르기 시작한 게 작년 9월 초입니다. 네.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내년에도 상당 부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만에 하나 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정계 은퇴는 물론이고 처벌 대상이겠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는 했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건데 한 3가지 정도인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구심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1번. 그 돈이 정말 두 사람을 통해서 건너가서 캠프 운영에 사용이 됐느냐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캠프에 사용이 됐다면 이재명의 사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은 상당히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사전 인지를 했느냐 여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전 인지를 하고 암묵적 동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돈이 들어와서 캠프에 사용된다는 걸 승인 아니면 인지만 했다고 해도 이건 치명적일 겁니다. 3번째, 전혀 몰랐다. 그러면 몰랐을 경우에 어디까지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검찰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요.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기소는 할 걸로 보여집니다. 환문 조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는 현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일정 일각에서는 연내 소환설도 있는데 예산안 처리 이후에 12월 말일까지의 국회 일정과 지금
세월호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이태원 참사요? 참사 특위가 내년 1월 초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소환 조사를 굳이 서두르지 않고 싶은 욕망도 느낄 거예요. 현 정부로서는 야당 대표 하나 걸어놓아서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준석 성추문 가지고도 7, 8개월 이상 끌었었습니다. 역시 이걸 계속 끌수록 정치 보복 논란도 계속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털고 가야 할 문제라면 빨리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캠프에서 돈 쓰이는지를 알았냐 몰랐냐. 이제 이게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돈에 대해서 되게 아니 그 돈이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자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입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인데 그 입증된 사례가 하나 있었죠. 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안타깝게 떨어지고 나서 방산 주식을 2억어치나 샀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얘기를 또 잠시만요. 근데 그만큼 이분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다. 그런데 자 캠프에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 수십억 또는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몰랐다? 제가 보기에는 알았거나 알았어도 모른 채 한다거나 이런 게 바로 합리적 의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죠. 의심입니다. 의심. 자, 의심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검찰은 계속 조사를 하고 쥐고 갈 가능성이 있죠. 소환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소환은 당연히 할 겁니다. 네,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거부해서 체포 동의안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나 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예. 정계 이렇게 내년까지 남을 것 2월 같습니다. 돼 이렇게 확실시되는 문제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대통령 긍정적인 지지율 네.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엄 소장님?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이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호감도가 높아져야 대통령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호감입니까? 저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싶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호감도가 지금 너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예. 최소 60% 이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2배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도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김 여사의 자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감도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30%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난번 한국갤럽조사에서 29%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1%포인트 올랐는데 또 올랐다고 막 호들갑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30%대로 올라섰다 했는데 그렇죠. 1%입니다. 앞에 입자와 3자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호감도는 지지율은 호감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 밉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위 말하는 PI, 그러니까 이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강하게 하고 네. 아니면 체포 동의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반사 효과를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MBC하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이게 호감도가 이렇게 나아질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 비호감도를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 3대6 구도 좋게 본다 30%, 참 문제 있다 60%. 이 구도는 아주 고착화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도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 네.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 줍니다. 네. 이전 박근혜나 이명박 때 굉장히 핀치에 몰렸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네. 10%대로.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네. 잘한다고 평가한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유응답을 하겠어요. 주관식으로 대답하겠더니 외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들었습니다. 한때는 잘한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게 1위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네. 비하면 약간은 변화고요.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꼽은 못하는 이유는 경험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
그다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들었고 이태원 참사건 및 언론 탄압, MBC 대응 문제들 이런 거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5%, 6% 순으로 꼽아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기가 매우 바닥 상태인데도 민주당은 그 반사이익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내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뭔가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데 즉자적으로 그때그때 사안별로 그냥 국힘과 말싸움하는 수준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그다음에 꾸지람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사건 같은 결정적인 또 네, 실체. 헛발질 또 실책 같은 것도 작용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정당 지지율 보면 그 짠 것이나 한 것처럼 각각 33%잖아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도와 무당층을 양당이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 그리고 갯달로 표현할 수 있는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하방 경지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동의하는 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0%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절대 비토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대략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유권자 합치면 한 30% 정도 되고요. 또 60대 이상 유권자가 대략 한 30%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절대적으로 비토하는 그런 비중과 비슷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은 거는 뭐냐? 각종 카드를 적정하게 구사했다. 어떤 카드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카드 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첫 번째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이 굉장히 스텝 빠르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 정부 쪽으로 책임론이 차단하는 걸 막았죠. 애도 전국을 조정하면서. 애도 전국으로. 그렇습니다. 애도 전국이 좋은 카드였군요. 네, 그거에 오랜만에 대한 이제 반발도 상당히 컸었는데. 물론 이제 반발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그 꽃다운 청춘이 이제 158명이나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슬픔을 온 국민들이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먹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주에서 이 지지율 하락을 막은 거는 각종 검찰 수사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썼다. 그때 이제 뭐 정진상, 기타 국가보안법 등등 여러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도 그 카드군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가장 유력한 솔직히 그 국힘이나 용산에서 이 얘기 들으면 엄 소장 되게 싫어하겠는데. 아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수사를 사실을 카드라고 해버리면 인정을 해. 아니 저는 수사를 카드라고 해버리면 검찰을 지금 정치적으로 쓰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이광윤 소장님.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카드를 쓸 수 있고요. 아니 그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자고요. 그 자, 카드 자, 그리고 궁금하네. 세 번째는 네. 자 G20. G20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물론 이제 뭐 국제회의 자체가 뭐 특별한 성과를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순방 외교 중에서는 가장 무난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카드 수사, 카드 정국으로 돌아왔다. 뭐 정진상 수사도 그렇고 네. 이재명 수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고 있다. 아무튼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안타깝긴 한데요. 네.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 검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 인맥들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은 나옵니다. 그거는 카드가 아니라 상수고요. 상수. 네. 윤 정부의 상수고 전 무당층이 30% 최소 30%나 많게는 40%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그 점에 모두 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런 생각 드리고 주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직무 능력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각종 파업이 이어지는데 이런 리스크 관리 잘해야 좀 지지율도 괜찮아질 텐데 계속 파업 얘기는 나옵니다. 정치연구소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엄경영 소장님 그리고 이광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돌아오겠습니다.